한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의 방향을 온 국민들한테 알리고 후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세종시의 역사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쓰고자 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이렇게부터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까요? 한 1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인데 세종시에서는 과연 뭐 국민의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기타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도 있겠죠. 어느 당에 지금 여당, 야당 어디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정치의 큰 틀에서 보면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집권 2년 차인 2024년에 현 정부를 지원하자라는 그런 어떤 국민적 여론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역사적 판단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흘러가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반대의 양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024년 총선까지 또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네. 기간은 충분히 남아 그렇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세종시만을 놓고 보면 두석이라는 부분에서 과거에 그 세 차례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이 그 선거 지형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시장까지 국민의힘이 이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외의 승리였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번 판세까지 갈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석을 사수해야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한 1대1 균형은 맞추자라는 것이 아마 목표일 것 같고요. 중앙에서 어떻게 잘하느냐, 그리고 지방에서 또 어떻게 잘하냐,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돼야 결국 그 민심이 손을 들어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사실은 어떤 섣부른 예측은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정안정 또는 그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에 좀 힘을 실어야 된다. 아니면 심판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에 되게 민감하게 선택을 하는 그런 구도로 계속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투표함에 이제 투표를 넣을 때 이분들 지지해주자. 이분들 뭐 좀 한번 밀어주자. 아니면 아니다. 심판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게 총선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 선거도 분명히 이건 작용될 것이다. 예. 워낙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다 실망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양쪽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데 사선 또는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안타깝습니다. 투표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형식이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얘를 뽑아도 이 사람을 뽑아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형식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 진짜 선택할 그런 어떤 선택지가 마땅치가 않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무당층 중에도 이제 나는 총선 투표는 꼭 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해요. 그렇죠. 일단은 투표소로 들어갔을 때도 정하진 않아. 한번 기회를 줄까? 아니야. 심판하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역할이 되게 큰 건데. 그럼 이순 기자는 네. 현재 시점에서 네. 여당, 야당, 네. 무당, 네. 그리고 제3의 정당 네. 어디예요? 저는 무당입니다. 무당. 어디예요? 무당이에요? 네, 그건 무당. 어디예요? 저도 무당할게요. 아니 그 우리가 뭐 방송이어서 사실 무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 어디 중립적인 제3의 아니 저도 정당이죠? 제3이라고 하고 싶은데 네. 제3의 정당도 지금 대안이 떠오르는 데가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무당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창당 한번 하? 아이 뭐 네? 창당 한번. 상당을 알았어요. 아이, 이래서 기자들이 좀 비겁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아까 뭐 국정에 대한 안정론이나 과연 이제 심판론이냐 이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제 표 갈림 현상이 이제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좀 정치 지형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세종시에서
좀 그 선거의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이제 분명히 좀 있을 텐데 어떤 변수가 지금 가장 크게 내년에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 지지율 뭐 잘하고 있다.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지율 아니면 좀 최민호 시정의 지지율도 있을 거고 선거구 획정이 좀 변화가 있죠. 읍면동이 뭐 신도심으로 포함돼서 뭐 어떤 보수층이 또 신도심으로 뭐 이런 그런 관련된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 홍성국 강진은 위원회 좀 민심이 좀 바닥으로 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의 평가들이 또 변수로 하나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국회 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되고 있죠.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 지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민호 시장의 지지율 선거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 실제 최민호 시장의 지지율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제 선거 막판 뭐 3개월이라든지 뭐 100일 전 요 시점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그냥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일단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더 잘해서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헛발질을 덜 하느냐로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쩌면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비리가 터지거나 또는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데가 이제 그 국민들의 눈 밖에 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세종 시민들만 놓고 보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년의 세월이 이러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의자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고. 행정수도라든가. 행정수도도 있고 KTX 역도 있고 국립자연사박물관도 있고 백화점 유치도 있고, 이것들이 계속 공약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실척이 안 돼요. 국회 세종의사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상황에서 국힘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가졌는데 이거 왜 해결 못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 심판론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으로 바라보면 계속해서 국회의원 수를 점유해 왔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거대 야당으로 국민들이 만들어줬는데 왜 이거 하나 해결 못하냐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균형추가 시민들이 어디에 책임론을 더 들 것이냐에 따라서 그럼 어디가 더 책임이 클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면 제가 누굴 지지하는 거 꼴이 되잖아요. 아유 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비슷합니까? 비슷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국민의힘이 세종시 정권을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후를 생각해 봤을 때 존재감이 있느냐,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있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역동성이 있느냐. 세종시는 한참 역동적이어야 돼요. 조용한 도시가 되면 안 돼요. 역동적이어야 돼요. 국회도 올라가고, 그리고 뭐 실국장들이 국회 올라가서 뭐도 사정 좀 하고, 그리고 뭐 정부 입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것 좀 개선 좀 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 좀 해주십시오 상의하고, 당정 협의회도 하고, 목소리도 올리고, 언론에도 떠들어대고, 역동적인 모습들이 지난 정부하고 있느냐 없느냐, 요걸 한번 잘 따져보시면 어느 정도 좀 판단이 서지 않을까. 그럼 또 요거 하나만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건데 물론 뭐 이번에도 빨리 될 거란 기대는 사실 가지지 않습니다. 내년 이번에도 역시 아마 해를 넘기지 않을까 분명히 뭐 그렇게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선거구 획정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에서 이제 두 개로 이제 분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구획이 나눠졌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시 내년 선거에서 인구 변화 때문에 다시 또 나눠야 된다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세요? 뭐 그거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지난해 대선하고 지선에서 선거 인수,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29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한 30만 선까지, 만 18세 이상 그 선거 인수가 30만을 좀 넘어선다고 봤을 때, 새로 조성된 생활권 같은 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선거 인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을지역에 그 포함된 신도시 지역이 고운동, 아름동, 중촌동인데, 그렇죠. 거기에
도담동, 해밀동까지 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구는 갑구대로 어쩌면 신도시의 어떤 지지세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을구는 읍면 지역의 선거수가 더 많다라는 경향이 강했는데 내년에는 신도시의 역전 현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이 어떤 선거 유불리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고 전략도 그에 맞춰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국힘은 이제 1대1 구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을구가 이제 조치원을 비롯해서 읍면 그렇죠. 지역을 대부분이 다 끼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국힘이나 이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거구획정의 변화가 있으면 국힘에서는 1대1, 그러니까 하나를 한석을 의석을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좀 기대를 더 좀 한층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 국힘 입장에서는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내년 총선에서 세종시에서 과연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느냐, 어떤 변수들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역대 총선, 뭐 아까 얘기했듯이 3번의 역대 총선이 이제 세종시에서는 있었거든요. 과연 역대 총선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그 선거의 판세를 좌우했느냐,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사실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세계 선거로 봤을 때 핵심은 이해찬이 있느냐 없느냐. 아. 그래서 2011년 선거에서 세종시 기획자죠.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하죠. 당선이 되죠. 네. 그 2016년도에는 공천 배제로 인해서 무소속으로 또 출마를 해요. 아, 이거 뭐 상당한 변수였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아마 뭐 세종사당 공약이나 뭐 행정수도의 공약이 구체화하고 그리고 KTX 세종역이 또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어떤 뭐 호응을 이끌면서 아, 역시 이해찬. 우리는 당 상관없다. 세종시 기획자 이해찬한테 맡기겠다. 그렇죠. 무소속이었는데도 됐었잖아요. 무소속이었는데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 선거는 이해찬이 없이 이뤄진.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 당시 정권에 그렇죠. 대한 방역 체계를 잘 했다. 이런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이제 180석을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이제 뭐 사건 아닌 사건이 발생되는. 저는 이해찬 대표 전 대표의 역할도 물론 있었겠지만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보면 여기는 성장해야 하는 도시에서 힘 있는 정치인이어야 된다. 한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힘 있는 정치인을 필요로 했고 그때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를 잘 데리고 온 것이 주요했다라고 좀 일단은 좀 보여주고 싶고요. 앞으로의 총선에서도 이제 내년 총선에서도 그래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외에도 정말 기댈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군가 한 명이 다른 정당에서 온다면 그것이 세종시 총선의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어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약속을 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정치인, 힘 있는 정치인을 민심에서 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이고 도시에 뭔가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진 정치인, 이런 정치인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저희는 민심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해찬 의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해찬 의원은 뭐 지지하고 뭐 이런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존재감이라는 거죠. 존재감이라는 건데 그리고 역동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솔직히 이해찬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단어도 꺼낼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세종시법 개정은 계속 이뤄내야지만 세종시가 정상건설로 갈 수 있고 어떤 시민들이 더 행복한 그리고 저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법이 이제 세종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을 이제 이해찬 의원이 발의해서 추진할 때 원래 11명만 되면 이제 공동 발의 명단에 11명만 올리면 이제 발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155명의 여당 여야 할 것 없이 155명의 공동 발의를 사인을 받아서 대표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존재감. 그 세종시 요만한 도시 10만 도시였는데 저 부산이나 뭐 양산 이런 분들은 세종시가 어떤 도시인지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감을 가시하면서 세종시랑 어떤 도시고 취지가 어떤 그 도시고 행정수도로 가는 도시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런 뜻을 이뤄야 된다, 대명제를 이뤄내야 된다는 것들을 알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감이 현역 의원들한테 좀 아쉬워서 이해찬 의원이라는 이름 석자를 제가 꺼낸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또 가끔 해보게 돼요. 사실 만약에 지금 현재도 세종시의 의원이라고 만약에 했다면 정말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놨을 때 과연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했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도 가져보게 되는데, 그래서 과연 내년 총선에서는 어떤 후보자들이 나올 것인지를 한번 물론 아직 1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누구의 출마가 좀 거론되고 있는지도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먼저 한번 세종 갑구 혹시 어떤 인물들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준희 세종시 전 시장 되게 가슴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낙선하셨을 때 쓸쓸한 또 퇴장을 하셨다고 할까요? 좀 안타깝게 좀 퇴장을 또 하셨고, 이준희 전 시장이 좀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또 이해찬 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춘희 시장하고 사석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보좌관을 이춘희 시장 캠프에 딱 임대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분이 이제 박성수 세종시 전 의원.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찬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다가 임대를 하면서 세종시 이제 민주당이 다시 수성을 하자는 뜻에서 이제 임대를 해줬던 박성수 세종시 전 의원이 좀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각종 시민단체 활동 많이 하죠. 그리고 지자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시고 각종 이제 사회 시민 활동이죠. 행정수도 정상건설, 그리고 세종시 정상건설을 향하는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법원검찰청 이런 것들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영선 변호사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국힘에서는 아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활동해왔던 인물들 중심으로 지금 이제 시당위원장,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젊은 30대 변호사 류재화 시당위원장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지난 그 시장 선거에도 좀 출마를 좀 했었었는데 성선재 국제변호사 그리고 이성용 시당 부위원장 이렇게 좀 거론되는 인물이 있고,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장관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라든지 주요 어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세종시에 집이 있거나 인연이 있는 분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든지 네. 그리고 윤희숙 전 국회의원 얘기 아직도 KDI에서 근무했었죠. 네. 아직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서울대 동기동창이다라는 것부터 해서 이상래 행복도시 건설청장도 하마평에 좀 오르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 예상 후보군들이 상당히 더 많네요. 항상 그랬어요. 원래 그랬나요? 네, 항상 선거 때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장차관들이 다 이제 국힘 인사 중심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폭이 더 넓어진 상황이 아무래도 거죠. 여당에 좀 영향도 있을까요? 여당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 인물들이 좀 포진해 있는 그런 그렇죠. 점도 이제 작용했을 것 같네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또 안 짚어주면 섭섭해합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좀 군소정당에서도 있으니까 사실 세종시에서는 전국의 어디가 지금 다 마찬가지긴 한데 아직까지는 군소정당이 세종시에서 자리 잡기 정말 쉽지 않은 정치 지형이 좀 더 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기도 하거든요. 더 있나요? 정의당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이혁재 시당위원장이 예, 선정되고 그분은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정당 지지율 지난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은 정의당이 12.2%를 넘겼는데 이제 후보 지지율하고 연동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 어떤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지역에서 정의당이 자리를 잡고 또 민심을 회복해 갔는가. 그리고 정의당 중앙당이 또 전체적인 어떤 이제 재창당 수준의 어떤 혁신을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다가서고 있는가가 어떤 약신의 어떤 중요한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종 을선거구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 먼저 국민의힘부터 그러면 이희택 기자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현재적 관점에서는 이제 송하영 그 국민의힘 그 을구 당협위원장이 당협위원장. 이제 어찌 보면 가장 그 어떤 윤곽을 확실하게 좀 드러내고 있고요. 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세종시로 입성한 이준배 그 세종시 경제부시장하고 그리고 조관식 박사와 그리고 김정환 전 시당 여성위원장 그리고 오승균 미래융합연구원 원장,
송광영 전 건양대 겸임교수, 뭐 김지현 목사까지 뭐 다양한 인물들이 얼굴을 좀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많네요.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이강진 그 코레일 감사를 좀 지내시고 계셔요. 그리고 세종시 전 정무부시장을 했고 또 유명하죠. 그 이해찬 의원 30년 보좌관 출신이시죠. 그래 이강진 그 전 부시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강진 전 부시장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 세종시의회 전 의장이죠. 젊죠. 네,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이제 민주당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추인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전 지사 미투 사건 관련해서 김지은 씨의 편에 서서 그 법정 투쟁을 같이 벌여왔던 6년 이상을 이제 안희정 지사와 비서로서 6급 비서로서 이제 활동했던 인물이어서 신용호 씨가 어떤 스탠스로 선거에 임하느냐가 민주당의 어떤 부분에 경선 과정에서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좀 사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후보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선했던 몇 분도 또 계셨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 출마가 예상되는 이제 후보군을 짚어봤는데 예상된 후보들 모두 사실 저희 기자들이 자천 타천으로 인해서 그냥 듣는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그 분들을 언급했다 이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